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를 맞이하여 새해에 한 명의 엄마가 되는 막내 임산부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인연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운명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가족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살 연하인 남동생을 두고 있으며 어머니는 남동생을 낳은 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셨는지, 목소리나 키가 어땠는지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머리가 짧은지 아닌지, 기른지 아닌지, 마른지 아닌지, 그 품은 따뜻한지 아닌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진에서 저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그 품이 어땠는지 상상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셔서 저희 남동생은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매우 바쁘셨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저희를 정말 열심히 키운다고 후반 내용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억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동생을 위해 열심히 돈을 부탁드리는 문장은 불완전하게 끝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더 작성해 주시면 정확한 문장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오셨으니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고민 없이 했을 수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지만 어딘가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듯한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어릴 적에 정말 말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6살 때 우연히 할머니가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걸 듣게 되었죠. 요즘에 너무 무리하지 마. 이번에도 1달 만에 집에 돌아왔잖아. 밥은 먹고 다니는 게 당연하지. 네, 괜찮아요, 어머니. 아이들은 잘 지냈어요. 이번에도 잠깐 보고 갑니다. 아이들도 잘 지내지? 너도 너무 많이 일하다 보니? 아이들도 자주 만나고 집에 오래 있어. 좀 그래야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부모란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엄마 없이 잘한다는 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한다면 그 공허한 공간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누구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참 예쁜 아이였는데 평균 이하만큼이나 변해버릴 때 밖에서 있던 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실실 놀라서 고뇌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현규랑 형들이 열심히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전에는 그냥 어머니가 아플 뿐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낳다가 그렇게 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배신감도 느꼈고 마음이 복잡해졌죠. 6살 적에는 그 마음을 감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요. 평균을 낳다가 죽었다. 그때 병훈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그날 베개가 다 젖을 때까지 울려 지친 후 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서러웠습니다.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떠나셨다는 사실이 어떤 불쾌한 기분도 줬고요. 그때부터인지 동생이 미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웠기에 미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단순히 속으로 동생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어 친구들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감정 표현도 다양해져서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기도 하고 밥 먹을 때 동생 식판에 있는 맛있는 반찬을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동생이 소중히 하던 장난감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렸지만 어머니의 죽음이 동생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동생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컸습니다. 그렇게 맨날 동생을 괴롭히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한 혐오가 되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진심으로 믿고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정으로 시작한 행동이 나중에는 마음이 커져서 진정으로 동생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약한 행동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맘고생이 많았던 건 할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달래기도 하시고 혼돈 속에서 보살피기도 하셨습니다. 또 손을 들고 벌도 주셨습니다. 많은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잘 쉬지 않으셨지만 제가 7살 여름방학 때 휴가를 내고 가족끼리 수영장이 있는 호텔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놀이동산에도 가고요. 아마도 사랑과 관심을 더 받으면 제 행동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와 시간을 보내주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된 후에야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되네요.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동생을 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생을 그렇게 괴롭힌 탓일까요? 아니면 원래 동생의 성격이 그랬던 것일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동생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랐습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말수도 적은 내성적인 아이였죠. 더구나 동생이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보다 덩치도 한참 작았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갑자기 키가 많이 자라서 지금은 180cm가 넘는 큰 아이가 되었지만 어쨌든 애가 작고 겁 많으며 수줍음도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동생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모두가 함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5학년쯤부터 동생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6학년이었고 동생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산책만 가면 동생이 반 정도 떨어져서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동생을 보러 동생 반에 가거나 동생과 함께 등하교를 하는 등의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얘야, 최영규, 학교에서 나 아는 척하지 마라. 죽을래?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이거든. 그냥 싫거든. 하지만 알겠어. 응, 딱히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맨날 집에서도 보는데 학교에서도 보아야 하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동생과 학교를 함께 다녔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따로 다니게 되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동생은 쪼르르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죠. 그래서 남매임을 알거나 우리를 아는 친구들은 제게 친한 친구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5학년이고 제가 6학년이 되던 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친구들과 교실에서 노는 중이었는데 수업 시작까지 10분도 남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나, 귀신을.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이 한 목소리에 모여 눈길을 돌렸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며 눈을 의심했더니 그 주인공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입주위가 피로 물들어 있고 옷은 흙으로 덮여 있으며 머리는 엉망진창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졌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이래? 누가 그랬어? 누군가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나 미움 따위의 감정은 완전히 배척되어 있었고 그 순간에는 분노만이 솟구쳤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동생을 데리고 동생 반으로 향했습니다. 감정을 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내 동생을 괴롭혔는지 알아요? 동생을 위해 호통을 치니까 반 친구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들은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나를 가만히 보더니 낄낄거리며 최영규가 일룸 보냈냐? 누나한테 가서 일렀냐? 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 유도부였어요. 지역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던 아이였어요. 동생을 괴롭힌 그 남자 3명이 낄낄거리는 걸 보고는 나름 그냥 그들을 잡아뜨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저는 의아하고 해야겠어요. 소리치며 달렸고 눈 깜짝할 새의 세 남자들을 연달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야, 너희. 내 동생을 다시 한번 괴롭히면 죽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우리를 구경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동생까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소리가 울렸고 선생님은 곧바로 나타나셨습니다. 나, 동생, 그리고 남자 3명까지 함께 교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선생님들과 상담을 시작했고 나는 동생 곁을 지키며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받은 괴롭힘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 녀석들,
정말 무서워요. 실수인 척 발걸음을 방해해서 넘어지게 만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동생의 사물함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만들며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용기가 없어 한 번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온 그들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영규야, 너는 엄마가 없다며 할머니와 산다며? 엄마도 없냐? 동생은 그가 정말 넘어선 것으로 생각되어 용기를 내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남자들은 그러면서 동생의 머리를 한 대로 때렸고 동생이 반격하려고 할 때 남자들이 3명이 다가와 동생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무실로 끌려가면서 동생들을 혼내기 위해 자바틀 시켰는데 그렇게 대한 위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랬는지 살짝 후회가 되었어요. 동생이 당한 일을 듣니까 전혀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혼내줄 걸 하고 있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할머니가 오셨고 곧 그 남자애들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 남자애들 부모님은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남자애들도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로균에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체육 선생님한테만 조금 꾸중을 들었지만 버릇이 바로 고쳐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얘야, 왜 울어? 너 바보인 줄 알았어? 그런 상황에 그냥 있어선 안 돼. 나는 힘이 내가 한 푼도 안 되니까. 걔네한테 혼내주라고 왜 말을 못했어? 누나가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넌 진짜 바보야. 그날에 동생과 함께 등하교를 했어. 체육 선생님께서 내 동생에게 유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 동생은 아파 보일까 봐 무섭다고 했지만 곧 잘했대. 그래서 함께 대회에 나가기도 했어. 동생이랑 친해지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있었어. 그때부터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 너는 매일 나를 괴롭히니까. 다른 친구들도 얘를 괴롭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말을 안 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또 그 괴롭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울면서 찾아왔을까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생이 엄마 얘기를 듣고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1년 좀 넘게 어머니의 손길을 받았지만 동생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화를 내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더 동생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생은 그때부터 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어릴 적에는 중학생이 되면 동생이 뒤따라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를 안내해주고 선배로서 중학생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고등학생이 되면 동생이 또 1년 뒤를 따라오니 동생이 너 참 누나 잘 뒀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내내 동생이랑 꼭 붙어 다니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어느새 우리는 좋은 남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저를 괴롭혔던 누나가 맞는지 고등학생 시절 동생을 끔찍하게도 아쉬워했습니다. 최영규,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되었지? 너 또 저번처럼 친구들에게 노트 빌려주고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라. 아니, 그냥 아예 빌려주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마. 어째서 그래? 누나에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왜 빌려주면서 난리를 피우냐?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험 당일에 노트를 빌리고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 누나도 공부를 못하잖아. 너 죽을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공부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힘쓰는 것뿐이야. 그 모습이 너와는 다르게 동생은 공부를 참 잘했다. 저는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가르치고 그 사이에 덩치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자신감도 올라갔어.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은 고쳐지지 않더라고. 여전히 친구들이 존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지. 쟤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긴 했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하니 냅뒀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지켜주면 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대신 싸워주면 되는 거야? 그런 이유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작고 마르긴 했지만 힘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를 하다가 초등학교 때는 유도부를 했으며 중학교 때는 육상을 하고 고등학교 때에는 권투와 주짓수를 취미로 배웠습니다. 체육 선생님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운동을 잘해도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노력했는데 해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동생도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손주 둘 다 좋은 대학에 서울에서 다녔다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동생은 군대에 입대했다. 야,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나 최대가 나서준다고 해. 아니야. 그냥 주짓수 선생님이라고 말해. 그럼 무서워서 못 건드릴 걸 아니야. 그냥 전화를 해. 내가 동기 남자친구들 싹 끌고 갈 테니까. 근데 가면 전화할 수 있나? 아, 몰라. 그냥 해. 괴롭히는 것들은 아주 다 내가 손 빠지겠어. 누나, 나 무슨 뇌야? 아, 그럼 어휴. 이런 바보가 무슨 군대 간다고. 제발 가서 맞지 말고. 응, 네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누나, 저 휴학하려고 해요. 뭐가 휴학이야? 야, 너 이제 곧 3학년이야. 근데 뭔가 휴학이야?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싶고, 이때 아니면 언제 휴학해봐야 할지 궁금해. 뭐야, 그게 그런 모호한 답이 어딨어. 너는 학교 다니는 거 재밌다고 하더니 수석 졸업해서 나중엔 대기업 갈 거라고 큰 소리 쳤잖아. 그땐 그랬고, 지금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누구 속이려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게 그래? 장사를 해볼까 하고. 장사? 무슨 장사? 그건 차차 찾아봐야지. 너 알바라도 한 번 해본 적 있어? 너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디서 뭘 파는 게 좋은지 생각해봤어? 월세는 얼마나 나가는지, 카드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니? 너는 어디서 이상한 물을 마셔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너는 그저 공부하기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내 삶을 살기에. 그러니까 누나 말고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쳐 나한테 하다니 동생이 예전에 없었어. 얘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어디서 이상한 일들을 만나 이상한 물을 마셔서 그런 것 같다. 그 말을 하기 전 그 애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 전에는 외박 안 하더니 갑자기 외박을 하고 옷이나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수업에도 지각을 해본 적이 있다니. 애인은 없었지만 수업을 지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분명해 보였고 그 여자친구가 동생에게 헛바람을 퍼주었던 것도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휴학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생은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점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때로 여겼지만 동생도 분명 후회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동생은 결국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또 다시 폭탄 같은 발언을 했어요.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했어요. 야, 너 좀 제정신을 차려라.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돈 있냐? 직업 있냐? 집 있냐? 그래서요. 나중에 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려고 해. 나는 지금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해. 혼인신고하고 우리 둘이 돈을 모아서 작은 식당 하나 차리려고 해. 식당을 차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아야 해. 아버지는 내 대학 등록금을 빌려줄 거라고 했어. 또한 대출도 조금 받아서 시작해보려고 해. 이게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내 동생은 정말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확신에 찬 눈으로 이야기했다. 어떻게 내가 더 바보가 될 수 있는지 답답했다. 할머니도 한숨을 쉬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 나의 동생은 혼인신고 전에 자기 여자친구의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결혼식을 망칠까봐. 하지만 동생이 정말로 사랑한다며
결혼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엔 그 사람의 성품이 흐르듯이 드러났는데요. 그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에 만족하며 미소 짓고 어떤 일이든 곧바로 해달라고 얼마든지 부탁하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소중한 대가들을 제공하고 신중하게 배려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면서라도 그 결혼을 막아야만 했지만 동생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데 그렇다면 동생의 선택을 존중해서 제게 동생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동생 자신의 3인이 잘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한방에 오피스텔을 구해 가구를 맞춘 뒤 중구에 위치한 조용한 곳에 작은 일본식 돈가스 식당을 오픈하였습니다. 이 식당은 예상대로 돈가스와 덮밥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5년이 지나면서 동생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루고 있는 모습에 안심하고 있었고 동생에 대한 신경을 덜 쓴 것이 한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생과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을 때 동생이 여자친구와 함께 가게를 열 것이며 살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던 적이 없던 동생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은 어떨 때 쓰이는지 할머니는 생각했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그래서 갑작스러운 동생의 방문은 저와 할머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생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푸석푸석한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고 반짝이던 눈빛도 빛을 잃어 죽어 있었으며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곧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나,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큰 빚을 지고 집에 있는 가게에 있는 동생 이름으로 돈을 다 털어버리고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도망쳤다. 이게 현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동생은 손을 덜덜 떨며 함께 살게 되었고 집은 여기 있는데 가게는 여기서 나왔어. 은행에서 오늘 가짜 여기에 사인해라고 해서 혼자 결정해서 한 일인데 나는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잘 알아볼 거라고 지시대로 했더니 그런데 집안일도 안 하고 가게에서도 일도 하나 안 도와. 돈은 어디서 번 건지 계속 명품 같은 걸 산다니 이상하잖아.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니까 나는 그냥 속은 거야? 그런데 어제 일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나야? 오늘 경찰서에 갔는데 별짓을 다 하는데 결혼을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봤는데 없어서 그 사람은 내 집에 살지 않는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구청에 가서 확인했는데 내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했어.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내 이름으로 진지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나는 정말 홀린 것 같아. 멍한 검은 눈동자의 동생을 대신해서 저는 펑펑 울면서 동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동생은 멍청한 등신이라면서 죄 없는 동생에게 그러고 있었어. 사실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었어. 그때 말리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하든 그 여자를 만나게 허락해 줬어야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동생에게는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었어. 생겼다. 그 후 동생은 많이 달라졌다. 사람을 좋게 웃는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고 호강스러워 보이던 행동까지 완전히 변해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게 변했다. 동생은 웃지 않았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렇게만 일했다. 친구들과 만나지 않고 혼자 가게에서 3년간 계속 일만 하며 큰 빚을 혼자서 모두 갚았다. 그런 동생이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싱글벙글 웃던 동생의 모습이 그리웠다. 그 후로 나는 동생처럼 대우받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내 동생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애들 체육을 가르치면서 혹시나 반에서 서해되는 애들이 있으면 일부러 더 챙겨주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갈 일이 있어서 관찰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2학년 애들이 학교 마치고 학교를 떠날 시간이었는데 5학년 담임하고 있을 때라 작은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총총총 학교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귀여워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앞서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낑낑거리며 가방을 메며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가방이 얼마나 무겁게 들릴지를 기웃거리며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넘어질 뻔한 채로 뒤로 거꾸로 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발 한 발 걷기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또 다시 넘어질 뻔한 아이의 가방을 급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방이 정말 무거워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나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유입니다. 가방에 든 게 전부 우유라니 혹시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유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나요?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 거요.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 행동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우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 먹고 나눠준 거예요. 아차했습니다. 오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아이의 집까지 가방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깊고 착한지 정말 괜찮다고 해요. 우리 집까지 돌아가는 길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데요. 그럼 네가 가방 혼자 들고 갈 수 있어요? 그건 잘 가, 좋아. 오늘은 친구들이 우유를 너무 많이 준 것 같다던가, 학교에서 좀 놓고 왔다던가, 자기가 너무 욕심 부린 것 같아서 귀여운 변명을 들으며 아이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린이를 몸에 들어 안은 채 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상 예의로 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진실로 험한 길이었어요. 학교 후문에 있는 높은 언덕 하나를 지난 후 다시 펼쳐진 아까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를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로처럼 펼쳐진 골목골목을 들어가다 보니 마주한 아이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4층이었어요. 다른 체육 선생님들은 이 정도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가쁜 숨을 꼭꼭 주며 아이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이 길이 마땅히 익숙한 듯 나풀나풀하게 나비처럼 뛰어 올라갔어요. 아이가 질문을 열었고 집안에서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난 왔니? 그러나 목소리는 들리는데 엄마의 모습은 안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말씀하셨죠.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진한이의 학교 체육 선생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그거죠. 진한이가 가방에 우유를 잔뜩 챙겨서 가고 있었거든요. 너무 무겁게 보여서 저가 대신 들어주었어요. 저는 우유가 여러 병 들어간 가방을 집 안으로 조심스레 두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가방을 열어보고 그 안에 든 우유로 인해 입을 벌리셨습니다. 어머, 오늘은 더 많네요. 진아나, 우유를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우유를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다리가 빨리 낫는다고 했어요. 이모의 아이 엄마도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곧 엄마의 품에 쏙 안겼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무거우셨을 텐데 오시는 길도 험악했죠.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목이라도 축이고 가세요. 저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집이었지만 작은 공간 하지만 가지런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가방을 정리했어요. 아이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야무지게 잘 키웠는지 또 한 번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를 다시 만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상당히 성숙해 보였습니다. 제 또래 정도였을 때 제 친구들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까 해서 상담했던 때였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20대 초중반쯤의 아이를 낳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구나 생각하며 그녀의 집을 둘러보았는데 벽에 걸린 사진 중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가 함께 찍은 것이 있었고 TV 앞에 놓인 작은 액자들을 보는데 그것들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없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도 드세요. 오랜만에 손님을 맞아주어서 부담스럽네요. 아, 맛있어 보이시네요. 어떤 차를 마시고 계세요? 국화차예요. 환자에게 좋다고 해서 예전에 어머니가 자주 내려주셨어요. 우와, 처음 먹어보는데 신기하네요. 정말 맛이 좋아요. 그런데 다리 다치셨나요? 네, 일하다가 발목을 골절했다고 해요. 그래요. 힘들겠어요. 일도 못하고 병원비만 나가니 답답하겠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요. 아이의 엄마가 슬픈 눈으로 말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웃으며 국화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인사드리고 가야겠네요. 집을 나선 후 병원까지 달렸다가 다리를 다치고 나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신경이 계속돼서 답답했어요. 더구나 그 착한 아이가 제 동생과 겹치면서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아이의 학교 선생님으로서 빌려주신 신분을 바탕으로 국화차를 드시기 위해 답례를 하러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에 거기까지 가니 벌써 저녁 시간이었어요. 문을 두드려 들자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어머, 선생님, 이라며 셰프 영양제라도 전달하자 싶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밥 냄새가 퍼지면서 아이가 밥상에서 수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아이의 엄마가 나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아, 지난번 대접에 감사해서 이것 좀 사왔어요. 어머, 영양제인데 이런 걸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나 하고 가세요. 차린 건 없지만 어제 사온 고기가 있어요. 들어와서 잠깐만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제가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도 전에 아이의 엄마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끌려 밥상에 앉게 되었어요. 괜히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의 엄마는 큰 그릇에 불고기를 가득 담아 놓았는데 참깨를 올린 김치볶음과 맵지 않은 깻잎장아찌 등 다양한 반찬이 있었습니다. 밥상 가운데 놓인 불고기 옆에는 시금치와 콩나물 무침이 있었으며 아름다운 달걀말이도 보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맑은 콩나물국까지 차리며 아이 엄마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준비한 저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밥상에 정성이 가득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진한이한테는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해요. 지난번 덕분에 맛있는 밥 얻어먹네요. 우리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먹게 된 국화차는 그때만큼이나 따뜻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다리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글쎄요, 한 달 내외로 깁스를 푸는 것 같다고 했지만 재활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빨리 회복될 거라고요. 맞아요. 재활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일도 해야 하고 재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해서 깁스를 푼 후에 바로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발목에 무리가 가실 텐데요. 아이의 엄마는 그러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체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재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저도 고개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시선이 TV 앞의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제 시선이 그림에 닿자 아이 엄마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래서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과 닮아서 기분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아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8년 전에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아니, 쫓겨나신 분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살 이상 많아서 깊이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잘못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목표는 간병을 하며 쉽게 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나가달라며 제비가 뛰어왔어요.
저보다 1살 더 어린 여자와 와서는 아이들. 엄마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만큼 당황하여 입을 꾹 다물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얘기가 너무 무거워서 불편했겠죠. 차 2잔 마신 거라 산송장이 풀리셨나 봐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지난 일과 너무 행복한 거요. 아, 네네, 그럼요. 지난이 진짜 생각도 깊고 착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아, 참, 아까 지난이가 얘기해준 거, 지난이가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아네, 시험 보면 곧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 한 번 못 보내줘서 미안했는데 너무 고맙죠. 아이의 엄마는 뿌듯함과 동시에 슬픈 눈으로 지난이의 방문을 묘사했습니다.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체육 선생이지만 제가 보았을 때 지난이는 나중에도 엄청 공부를 잘할 거예요. 어머, 그럼 너무 좋겠네요. 오,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식사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별거 아닌 밥상을 맛있게 드셔서 감사해요. 언제든 오시면 또 차려드릴게요. 날이 많이 어두운데 가시는 길 괜찮으실 거예요? 이 근처 사세요. 아, 저 버스를 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행복동에 살아요? 어머, 정말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그 옆 동네에서 살았는데. 와, 진짜요. 이거 진짜 인연이네요. 저희 오며 가며 마주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행복고등학교 다녔는데요. 진짜요. 진짜 행복고등학교였어요. 저는 거기 40기 졸업생이에요. 오, 저보다는 선배예요. 저는 43기예요. 와, 너무 신기해요. 진짜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네요. 우연히 저랑 같은 고등학교였더라고요. 한 학년 아래면 제 동생이랑 알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볼까 했지만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다음에 얘기해보자 생각했죠. 같은 지역에 같은 학교 다녔더니 너무 신기하죠. 그럼 고등학교 선후배를 빌미로 좀 더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집을 또 찾아갔죠. 이번에도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는데 거실 한쪽에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볼펜으로 보이는 것들이 몇백 개는 있더라고요. 되어 보였던데요. 그건 뭐예요? 아,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뭐 하느냐고요? 손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냥 문구를 포장하는 간단한 일인데, 어휴, 쉽게 보였는데 일은 일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다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장난감 회사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홍보팀이었죠. 맨날 PPT를 만들고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4년 전에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포토샵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어떡해요. 생긴 줄 알아요 했다가 들어가서 포토샵 달인이 되었어요. 그와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그런 일을 하셨구나. 아이가 엄마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잘 되었다 생각했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체육을 했고 체제를 나왔거든요. 주변에는 최대 입시학원 선생님, 주짓수 학원 선생님, 그리고 운동용품 판매자 등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엄마에게 집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맨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웬만한 일들은 다 집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일거리를 찾아본 후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홍보 이미지와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물론 어머님의 역량과 의뢰된 업무에 대한 보상은 그쪽에서 적절히 결정하실 거예요. 선생님께 지급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조금 내려주세요. 같은 학교의 선후배 관계였는데
어머님이 무슨 일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처음에는 동생을 몇 번 만나고 마음이 잘 맞아서 우리는 어느새 언니와 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나고 나니 아이의 엄마가 깁스를 제거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재활센터에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꼭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의 엄마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고 했더라고요. 남자친구들이라면 대부분이 다니는 태권도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요즘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태권도 사범인 친구가 있는데 서로 친하다 보니 좋은 사람이라서 말해보았더니 얼른 데려오라고 요청하여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받게 했었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었지만 감사하게도 아이가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더 친해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집에서 밥을 여러 번 먹었었는데 굉장히 고마웠기에 다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지만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를 떠올렸어요. 동생의 가게는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맛있는 식당이라 인정받는 곳이에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면 서로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의 엄마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나가 동생의 가게로 데리고 갔다. 언니, 정말 동생 가게 가도 돼요? 손님 많아서 바쁘다며 이렇게 불쑥 가도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누나가 동생 가게 가서 밥 먹는다는데, 그리고 아직 바쁠 시간도 아니고, 나도 가끔 가서 밥 먹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기대해. 일부러 동생이 바쁠 시간을 피해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짤랑하는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린 문을 열자 주방에서 동생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나. 오, 오. 박은아, 최영규, 동생이 아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눈은 동그래졌지만 아이 엄마의 눈은 그보다 더 크고 동그랗습니다. 이들 간의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뒤에 손님들이 들어와서 빠르게 자리에 앉은 후 손님들이 계속 몰리면서 동생과 아이 엄마는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제가 아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형규와 친한가요? 그리고 아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언니 동생이 형규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네요. 이미지가 너무 다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트로 나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규와는 어느 정도 친했지만 가깝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현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최현규는 언니 현규한테 몰라요. 제가 고백도 안 했거든요. 비밀이에요. 진짜로 비밀이에요. 오호라, 이런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니 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비밀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생 가게가 많이 바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아이 엄마를 먼저 보내고 동생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나서 테이블을 급히 정리하고 청소까지 모두 마치고 앉아서 쉬려는데 이때야 주방에서 나온 동생이 성큼성큼 제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뭐야, 알고 데려왔지? 뭔 소리야, 뭘 알아? 누구 은하? 뭐야, 왜 데려왔지? 무슨 소리야, 무엇을 내가 누구야? 은하라고? 그럼 누구겠어?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야? 아, 그래요? 같은 학교니까 알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박은하가 내 첫사랑인 거 그거 알고 놀리려고 데려온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미리 말은 좀 해주지 사람. 놀라게 무슨 소리야? 첫사랑이 은하라고? 은하 첫사랑이 너인 게 아니고 그건 또 뭔 소리야? 걔가 날 왜 좋아해? 뭐야, 몰랐어. 몰랐던 거야? 이건 우연이야. 창피해. 둘 다 첫사랑의 짝사랑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쌍방이었는데 말이죠. 저한테는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
다 지난 일이고 어릴 때 일이고 이것도 우연이라 생각이 돼서 셋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셋이 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너무 신기해하며 깔깔 웃고 재미있게 놀았었는데 하지만 그 얘들의 과거에 느꼈던 감정이 다시 드러난 것인지 그렇게 한 6개월 뒤에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동생은 이렇게 사기꾼 여자에 속아 한 번 더 여자를 믿을 수 없다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라고 상처가 있으니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며 그냥 아무도 믿지 말고 혼자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에 대해 차마 그래 쓰지 못하지만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정말 욕을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아이와 둘만으로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다니 상당히 의아하게도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이자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응원했던 것도 어느덧 인연이 커져서 결혼하게 되어 다가오는 새해 1월에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기대되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과 친한 분의 엄마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둘 다 처음 결혼할 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시원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내년 5월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족을 어떻게 축복할지 고민입니다. 임신 중이라서 감성이 풍부한 마음이고 결혼식을 잡았다는 전화를 받고 축하를 전하려고 합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며 제가도 건강한 아이를 낳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